발제 순서를 먼저 짚어보면요. 우선 그 인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환경 유해성에 대한 문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끝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서 발제의 관점을, 그러니까 제가 그 발제문을 작성한 관점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위험사회와 시민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그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험사회는 그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울리백이 이렇게 만든 개념인데요. 울리백에 의하면 현대 산업사회는 풍요로워질수록 리스크가 큰 위험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사회의 특징으로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위험성, 예를 들면 방사선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인간의 지각 능력을 벗어난 위험성과 그리고 그 위험의 차별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특정한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혹은 그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위험도가 차별적으로 행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백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위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찰적 근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찰적 근대화라는 게 관련 전문가라든지 혹은 테크노크라트 그리고 기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시민사회가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그런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연결이 되면 시민과학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그 기술적 정책 같은 것들이 대체로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라든지 혹은 그 관료들의 손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혹은 시민들은 제외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시민들은 소비자이거나 혹은 그 교양의 대상, 그러니까 계몽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 위치지어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작 피해가 생겼을 때는 가장 큰 피해자가 시민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그 중요한 정책 결정, 특히 핵기술이라든지 혹은 생명공학 같은 이러한 기술의 영역에서는 특히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시민과학의 입장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그 제 발제문에 전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리고 과학장 개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알다시피 텍스트가 존재하면 그 텍스트를 둘러싼 거대한 세계로서의 컨텍스트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신뢰한다고 하는 매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는 텍스트를 선정하고 유통하는 주요한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매체 또한 이 텍스트를 둘러싼 거대한 컨텍스트의 하나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이처라든지 혹은 뭐 사이언스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매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세계의 한 표현형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객관성이라는 것들이 온전하게 담보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과학장이라는 것은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디에의 그 장이론에서 확장된 장이론의 한 갈래인데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 자율계로서의 과학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학문적 권위를 둘러싼 투쟁이 존재하고요. 또한 과학계 내부에서의 행정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또한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과학계 내부에서의 게임의 규칙이라든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런 과학계가 문화자본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회적인 영역과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과학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과학장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민의 자기결정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한데요. 인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프랑스 혁명 이후로의 역사는 그러한 인류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역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고요.
비근한 예로는 2008년에 그 광우병 파동 당시 거리에 출현했던 촛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우선 공유하고 이게 발제로 질문을 겸한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체 안전성의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표준화 모델과 다양성 표지 획득의 문제인데요. 수돗물 불소화의 경우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불소는 치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치과에 가면 불소 도포 등의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충치 예방에 좋은 물질이죠. 근데 불소가 가지는 그 치명적인 한계가 독극물이라는 겁니다. 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독극물인데요. 문제는 이게 인체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치 예방을 위해서 수돗물 불소화 정책이 이 수돗물 불소화라는 게 이 충치 예방을 위해서 수돗물 안에 불소를 무차별적으로 혼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비자발적 선택을 강제화한다는 것인데요. 자기결정권이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 수돗물 불소화로 인해서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거죠.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노약자, 유아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발제문에 써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아들의 경우에는 양치액을 뱉는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코 삼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불소가 된 그 물을 음용함으로써 이 체내에 축적되는 불소의 양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수돗물 불소화의 경우는 그 한계가 명백했는데요. 이런 표준화 모델은 주로 이 관료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부 정책들이 대부분 이런 표준화 모델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준화 모델은 특정한 집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집단을 전제한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배제되는 집단은 당연히 대체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같은 경우들일 텐데요. 특히 물이나 공기, 먹을거리 같은 이 공공재 성격이 짙은 이 분야에서는 이러한 표준화 모델이 가지는 한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GMO의 경우로 대비를 시켜보면요. 현재 GMO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실험의 경우에 건강한 수컷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수컷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건강한 성인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대상에서 생략이 되는 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어린이 같은 경우들이 될 테고요. 또한 그 기간 동안 길어야 최장 90일이라고 하는데요. GMO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이 생애 주기에 따른 이 다양한 표현형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 임상실험의 경우에는 생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GMO 안전성 평가가 가지는 표준화 모델이 얼마만큼의 다양성의 표지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은 세대를 건너뛰어 존재할 수 있는 그 세대 잠복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미나마타병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뇌성마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태아성 미나마타병이었다라는 것들이 그 일본의 경우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모 세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자녀 세대에 아토피가 나타났다. 특히 요즘에는 아토피가 굉장히 일반화된 질병인데요. 일반화된 공액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토피의 경우를 세대 잠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부모 세대에 오염된 환경 노출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의 환경 민감성이 증가한 결과 아토피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 잠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과연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뒤늦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의 대책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후 약방문 형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격화의 한계, 안전성과 관련해서 규격화의 한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그 햄이나 젓갈에서 발색제 또는 보존료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 나트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헤모글로빈을 파괴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그 식약청 고시 기준에 근거하면 몸무게에 따라서 이 아질산 나트륨의 섭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질산 나트륨을 섭취하는 게 그 일상에서는 뭐 햄 한 조각이 아니라 햄 한 통을 한 끼에 다 소비할 수도 있고요. 또 햄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햄이 그 아질산 나트륨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질산 나트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교육화의 한계 같은 것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문화라든지 각각의 개개인이 가지는 습관의 차이를 무시하는 규격화의 한계 때문에 국민이 정부의 논리에 설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결을 시키면 GMO의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콩을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한 끼 하루에 이렇게 콩을 이용한 요리가 한 끼라도 밥상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GMO가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이 파괴되면 그 안전하다는 논리도 있고요. 콩기름이라든지 혹은 뭐 간장 같은 경우에 이런 그 DNA가 단백질이 파괴되어서 DNA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토시제 제외 대상인데요. 이러한 단백질이 그 파괴되면 과연 안전할까?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제가 이쪽에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관련 뭐 예전에 영국 뉴캐슬 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그 소장까지 이런 유전자가 그 GM 유전자가 발견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인 양수전화의 법칙에 근거하면 결국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결국 양이 쌓이면 질이 전환할 수밖에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GMO가 안전하다는 그래서 섭취되어도 무방하다라는 논리 또한 이 양수전화라는 상식에 비춰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유해성의 문제, 이제 인체 안전성을 넘어가서요, 이제 환경 유해성의 문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슈퍼잡토라든지 슈퍼해충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GM 작물 재배에 따른 농약 사용량이 감소된다라고 이 개발론자 혹은 기업체들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실제로 감소되지 않았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보고들도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각각 다른 통계와 해석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생명체는 자기진화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진화하면서 또한 혼자서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와 함께, 즉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할 때 과연 슈퍼잡초라든지 슈퍼해충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만큼 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의 그 안전성, 유해성 평가 자체가 가지는 신뢰성의 한계입니다. 우선 그 후대 교배종 승인의 문제, 이거는 지난해에도 이런 후대 교배종 승인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GM 기술을,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 전통 육종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생명공학자들은 대체로 그런 입장이고요.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후대 교배종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더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즉, 그 GM 유전자 조작으로 그 탄생한 부모 세대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것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부모 세대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근거로 이 다음 세대의 안전성이 그대로
별다른 별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대 교배종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제기될 그 사안이라고 여겨지고요. 지난해에 그 GM 옥수수인 그 스마스텍스라는 후대 교배종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된 사례가 있었죠. 별도의 추가 심사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후대 교배종에서도 이런 GM 기술이 통제 가능의 유토피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문가주의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제내성균,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그 인류가 그동안 발견한 이 최고의 항생제인 방포마이신도 듣지 않는 VRSA 같은 것들이 출현하고 있고 MRSA도 만연하고 있죠. 생태계에. 그리고 이미 그 완치되는 질병이라고 평가되었던 결핵이 현재에 있어서는 다시 난치병, 불치병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게 이런 그 MRSA나 VRSA 같은 다제내생균 탓인데요. 이 다제내생균이 등장하게 되었던 배경은 항생제 오남용의 결과였죠. 오늘날 아이들의 병이 그러니까 작은 감기로 잘 낫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러한 항생제 오남용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항생제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사 혹은 수의사의 관리를 받는 그런 전문가 관리 체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전문가 또한 이 자본과 생존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과다 처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GMO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GM 기술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요. 이 안전성 평가의 체계가 사실 안전성 평가의 주체와 방법에서 굉장히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안전성 평가 심사의 주체가 대체로 이 GMO와 직간접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생명공학자들이라거나 혹은 그 관련 인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GMO 심사 방법 또한 이 GMO를 개발하는 기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자체에서 새로운 연구 시스템이 마련된 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데서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에게 이 GMO의 안전성, 위해성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맡겨달라 혹은 전문가가 관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불확정성의 현실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실험 재배와 상업 재배는 전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과학적인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실험 재배와 달리 그 이윤 동기를 전제로 하는 이 상업 재배에서는 일명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밀폐된 환경에서 그런 실험실 재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재배되는 환경은 개방된 공간이고요. 또한 재배되는 과정 자체가 대체로는 매뉴얼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것을 재배하는 농민이 자신의 경험치에 근거해서 혹은 그 작물이 재배되는 특수한 공간, 처한 공간이라든지 개인이 가지는 경험에 근거해서 그 재배 방식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 원래 진행된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식과 기술이 가지는 시공간적 범위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의 관계라든지 혹은 건축자재로 각광받았던 성면이 오늘날 와서는 1급 발암 물질로 규정된 사례라든지 이런 이 사례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오늘날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예측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먼저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과학에 대한 이 맹신이 아니라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에 대한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한계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학이 가지는 신화가 있죠. 우리가 배워왔던 이 제도교육 과정에서 배워왔던 과정들이 그렇고, 오늘날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혹은 이 공공의 체계를 통해서 유포되는 논리 또한 그런 것인데요. 과학기술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요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 모든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둘러싼 거대한 세계인 컨텍스트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컨텍스트의 맥락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제대로 된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 혹은 사이언스에 실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체를 하나의 컨텍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뭐 저명한 학술 잡지에 실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장 역시 과학자 내부의 이 자율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사회 안에서 이 정치 사회적인 역학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기술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의사설정의 문제라든지 혹은 자원 배분의 문제, 예를 들면 연구비 배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한 이 과학장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정말 객관적이라고 혹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학의 입장에서 전제하는 건 이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전제가 되어야 그 정보를 획득하고 나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재의 그 GMO 심사 체계를 볼 때 과연 얼마만큼의 자기결정권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접근이 굉장히 차단되어 있어요. 서류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런데 열람만 가능하다. 그걸 복사하거나 뭐 촬영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같은 것들은 공개되기도 하지만요. 1차적으로 그것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보아도 이 암호로 가득 찬 그러한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접근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편적 언어로, 다시 말해서 시민의 상식으로 접근하는 이 과학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가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에서 펴낸 GMO Q&A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오늘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 GMO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GMO가 위해하다는 논거도 실려 있고요. GMO가 안전하다는 보고라든지 유해하다는 근거가 같이 실려 있긴 한데요. 마지막에 보면 결론은 하나같이 GMO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미에 보면. 이걸 보면서 과연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GMO와 관련해서 GMO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현재 GMO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건 이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차라리 이 시민사회의 영역, 그러니까 시민생활의 영역이라고 바라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민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부에서는 대체로 GMO가 안전하니, 그리고 안전성 평가 체계가 이러하니 안전하고 소비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2008년에 프레시안에서 프랑스의 농림수산부를 취재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제 발제를 좀 마칠까 합니다. GMO가 좋다 또는 나쁘다고 홍보하는 건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니다. 그건 GMO를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이 할 일이다. GMO가 들어와도 농부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재배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도 선택권이 있다. 우리가 펼치는 정책을 반드시 좋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